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국어와 인문사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강하는 국어 A반, B반, C반, D반 총 4개 반이 있는데요. 이 반을 나누는 기준은 나이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지만 실력 위주로 나누었습니다. 의대 가는 비문학, 그리고 인문사회 이렇게 총 6개의 수업을 제가 주말에 직접 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현장에서 듣는 강의와 줌을 통한 원격 수업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C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업 역시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국어 종합 수업입니다. 국어 C반 수업은 중등 기본 진도와 함께 문학, 문법, 비문학, 어휘까지 골고루 체계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현재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수업 내용이 너무 쉽거나 혹은 어려워하는 학생은 반 이동을 통하여 수준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소의 기본 원칙은 역시 선지능 검사 후 그에 맞는 반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3개월 이내에 타기관 검사지 혹은 중학교 학생이라면 국영수 내신 성적표를 제출하고 고등학생은 모의고사 혹은 내신 성적표를 제출하여 검토 후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국어는 내신과 수능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국어 영역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올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다가는 다른 과목에 성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시간이 있는 초등, 중등부터 아주 조금만 투자해서 체계적인 국어 공부를 해두면 그 효과는 고등학교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중3까지 국어의 기본 실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어는 수학과 달리 진도가 없으므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1등급을 맞는 것이 목표고, 이는 고등학교에서 내신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국어 C반의 수업은 중등 한 끝을 주교재로 하고 있고요. 한 끝을 마친 후에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미 진행되었던 B반과 A반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부교재는 비문학, 순마 주니어, 메가스터디를 이미 마쳤고 현재 동아출판사의 빠작, 비문학, 문법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역시 비문학 파트입니다. 이 수업은 현재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고요. 총 4시간 수업 중 10시부터 11시는 문법과 어휘, 이 파트는 권세현 선생님께서, 11시부터 1시, 이 시간에는 한 끝 진도하고 문학 수업, 이 부분은 구다은 선생님께서 진행하고요. 1시부터 2시까지 이때가 비문학 파트인데요. 제가 직접 수업을 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는 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데, 욕망을 일으키고 실현하는 방식이 꼭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화, 모방, 유행과 같은 소비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별화 동그라미, 모방 동그라미, 유행 동그라미.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원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거 말고 딴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차별화, 모방, 유행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소비의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체성 동그라미, 차별성 동그라미.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별성은 뭐야? 난 니네들하고 이런 게 달라.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든지 나는 너희들하고 이런 게 달라. 요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소비를 통해서 내 만족만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을 때의 목적은 맛있는 거를 먹고 배부르자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원래 소비의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비싼 물건을 사. 나 이런 사람이야. 난 니네들하고 달라. 이게 원래의 시계를 볼 때는 시계가 주는 만족감이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걸 찾는다는 거지. 그게 뭐야? 하나는 뭐? 정체성. 하나는 차별성. 자, 성, 연령, 직업, 계층과 신분에 따라 소비하는 품목과 방식이 다른 것은 소비의 이런 측면과 연관된다. 예컨대 남성의 옷은 거칠고 무거운 재질에 각진 디자인이 많은 반면 여성의 옷은 가볍고 부드러운 직물에 곡선의 디자인이 많은 것이나 부유층일수록 크고 비싼 차를 타는 것으로 남다르게 보이려는 것도 모두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남자의 차별성, 여자의 차별성, 난 부자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정체성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소비. 모방은 동그라미. 모방은 일종의 동질화 현상이다. 예전에 피아노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요즘에는 초등학생 대부분이 피아노를 배울 만큼 대중적인 소비 품목이 되었다. 모방의 동기는 모방 대상이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에서 촉발된다. 모방의 동기라는 것은 모방을 하려는 그 사람의 이유는 뭐 이런 거죠. 모방의 대상이, 내가 따라하려고 하는 대상이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다. 피아노를 갖고 있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몽클레어 옷을 입고 있으면 부자야. 나도 입어야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모방이 진행될수록 원래의 차별적 의미는 상실되고 상류층은 다시 다른 계층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비로 이동한다. 원래 누군가가 몽클레어를 입고 있었는데 딴 사람이 몽클레어를 막 따라 입어.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 따라 입으니까 난 딴 거 입어야지 하고 또 딴 데로 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몽클레어 입는 걸로 차별화됐는데 많이 입으니까 차별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한다는 거야. 고급 브랜드에 가거나 전자제품, 외제 승용차, 최고급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이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모방 소비의 특징. 유행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소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행 동그라미. 애초의 유행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대비시키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개성화에서 비롯된다. 개성화 동그라미. 그리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대중심리를 자극하여 대규모의 모방을 통해 매우 획일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획일적인 모습 동그라미.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유행이 다면 그건 새로운 것.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난 옛날 것. 나도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에 의해서 옛날 것이 된다. 그렇죠? 유행의 특징. 현대의 생산 체계는 시장의 확대를 위해 차별화와 모방의 바탕을 둔 유행 체계를 이용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현대가 있기 전에 근대 이전에는 모든 생산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생산의 용도로만 사용해도 부족했어. 즉 옷의 용도는 따뜻하게 내 몸을 가리는 거야. 그거면 충분했다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갖고 있다가는 만든 물건을 다 못 팔아.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거야. 새로운 유행도 만들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옷을 언제 샀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옷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때, 옷의 기능을 못할 때 새 옷을 샀거든요. 요새는 언제 사요? 그냥 사고 싶을 때. 새 거가 나오면 예쁘니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옷의 기능보다는 다른 이유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유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만든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 보면 내가 도저히 다 입을 수 없는 옷들이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니네 옷장에도 저 항상 입고 다니는 거 2개. 딱 2개밖에 없어? 항상 입고 다니는 거 2개인데 옷은 10개. 그치. 저는 입는 거. 그 옛날 거를 안 입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찢어지거나 망가져서 안 입는 게 아닌 거죠. 뭔가 그거는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 생산 체계는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차별화와 모방의 바탕을 둔 유행 체계를 이용한다.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만든다. 판매 기술의 발전은 판매 기술의 발전은 이런 유행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다. 쇼핑몰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비 순례의 장이 되었고, 그냥 쇼핑몰을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뭐가 좋은 게 있나 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저거 예쁘다. 그렇죠. 그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는 필요한 걸 산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산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건데 나의 또 다른 만족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대중에게 신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유행체계의 지배력은 현대의 소비가 점차 상품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표상하는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는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 그렇죠. 상품 그 자체는 옷의 목적은 몸을 가리고 따뜻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내 옷 예쁘지 않니? 이거 유행에 따른 거야. 이거 명품이야. 그렇죠? 이런 자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쓰게 된다는 거죠. 새로 나온 어휘 선생님이 읽을 때 따라 읽고 1번, 2번, 3번 문제 풉니다. 메커니즘,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체제, 어떤 행위를 성취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심리 과정, 전유물, 혼자서 독차지하여 가지는 물건, 대중심리, 군중심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 진작, 떨쳐 일어남 또는 떨쳐 일으킴. 얘가 이 사람이 수영님이 그 지문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만한 거. 그럼 이거 고3 때까지 나올 만한 거예요. 응. 그러면 외워야 되겠네. 아니, 외울 필요는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까지 수업을 하잖아. 그럼 이런 지문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지문이 나와요. 똑같은 지문이. 좀 더 깊게.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이건 여기서 끝나고 넘어가. 그럼 가볍게 하고. 외우는 건요? 외운 거는 확실하게 여기서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지금 외워놨을 때 계속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거. 그런 거 외우게 해요. 이것도 계속 써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념이 너무 약해요. 내용은 좋은데 개념은 약해요. 그거는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다 풀었어? 네네네. 자, 도윤아 1번 뭐니? 그럼 그냥 다 응? 알려주세요. 2번. 네. 질문 있는 사람? 2번. 응. 2번에 뭐야? 재현아 2번 뭐야? 3번. 재현아 3번 뭐야? 저요? 응. 4번. 4번. 2번 읽어볼게요. 나와 다의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얘 들었죠? 도윤이 뭐라고 썼지? 2번은 뭐라고 썼지 너? 1번. 대상의 개념이나 본질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상의 개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 개념이라는 것은 뭐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모방은 일종의 동질화 현상이다. 이건 설명했죠? 나는 어디 있죠? 없어요. 그렇죠. 나와 나의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나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배경 지식 읽을게요. 선생님 읽을 때 따라해 보세요. 현대 사회의 잘못된 소비와 합리적 소비. 친구들이 사서 연예인이 샀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따라 소비하는 것은 모방 소비입니다. 밑줄. 이처럼 유행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별표. 밴드웨건 효과는 많이 나옵니다. 밴드웨건은 고개나 퍼레이드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의 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서 유래한 말로 기업에서는 이 현상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충동 구매하게 하여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총동구매. 밴드웨건이 뭐냐면요. 앞에서 악단이 가는 거. 쾅쾅쾅쾅 땅따라당 땅땅 하면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쓰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는 거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요. 밴드가 음악 악단이고 웨건이 마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에 가면 따라간다. 그래서 유행 소비를 표현할 때 경제학에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처럼 유행을 따르는 이유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도 가짐으로써 집단의 소속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도 갖고 있다. 나도 유행을 따른다. 그래서 니네들하고 같은 동질성이다. 때로는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소비를 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제품은 사지 않고 남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값비싼 상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스놉 효과라고 합니다. 스놉 효과 밑줄. 요거는 백로 효과라고 해요. 스놉 효과의 특징은 남들이 사는 건 안 사고 나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는 그 음식점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난 거기 가. 딴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안 가요. 너희들은 이 제품 모르지. 나는 이 제품 써. 딴 사람이 그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난 안 써요. 이게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많이 쓰는 건 난 안 쓴다. 그거를 스놉 효과라고 그래요. 이거 속물 효과라고도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소비는 모두 잘못된 소비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최대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합리적 소비는 나의 비용을 적게 내고 만족을 크게 하는 거를 합리적 소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코스트, 베네피트, 이게 비용. 이렇게 하는 건 합리적 소비인데 유행을 따라 하는 소비나 아니면 남들이 안 써서 나는 쓰는 소비나 이거는 나의 효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비용하고. 그러니까 나의 효용과 관계 없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라고 안 하고 무슨 소비라고 그래요? 비합리적 소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즉 합리적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이외에 나의 만족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심리적인 요인들, 유행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걸 쓴다든지 정체성, 차별성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많다면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문화가 전파되는 방식. 인류는 자연 환경에 순응하고 때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역과 지역이 교류하는 동안 문화는 서서히 넓게 퍼져나간다. 그렇게 문화는 각기 다른 시공간에 따라서 마치 생명체처럼 이동하면서 바뀌어간다. 문화 전파의 특성. 이 문단.
문화가 전파되는 방식은 방식 동그라미. 전염병의 확산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인플루엔자나 사스가 주변으로 퍼지듯 문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전염 팽창 전파라고 한다. 전염 팽창 전파. 하지만 문화가 반드시 그것이 발생한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문단 전염 팽창 전파. 3문단. 계층 팽창 전파는 자, 계층 팽창 전파. 계층 동그라미 치고. 지리적 접근성과 상관없이 일련의 순서나 위계 질서, 계층성을 통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다. 자, 계층성 동그라미. 옆집 옆에 있는 쪽으로 문화가 전파되는 건 이해가 쉬운데 계층으로 전파되는 건 뭐지? 하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지방으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확산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 문화는 상류층 문화가 하류층 문화로, 중심에서 지방으로. 특히 희귀한 외래 문물이나 상류층의 고급 문화가 전래되는 경우에는 대개 계층 팽창 전파가 나타난다. 자, 계층 팽창 전파는 상류층의 고급 문화. 상류층이 먼저 쓰면 밑으로 따라 쓴다. 그래서 이해가 나왔죠? 영국에 홍차가 수입되었을 때 선택적으로 런던의 귀족들이 먼저 수용한 뒤 점차 서민들에게로 보편화된 것이 한 예다. 계층 팽창 전파의 의미와 실리. 세 번째는 제위치 전파 나왔네요. 제위치 전파는 인간 집단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자신들이 가진 문화를 새로운 거주지에 이식하는 유형이다. 자, 말이 좀 어렵네요. 인간 집단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자신들이 가진 문화를 새로운 거주지에 이식하는, 내가 이동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화를 새 거주지에다가 심는 거죠. 예를 들면 원숭이의 피를 특별한 약물로 이용하는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염되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 에이즈다. 그리고 중남부 아프리카를 방문한 유럽인과 콩고인에게 콩고에 파견 나온 IT의 선원들이 감염되어 자국으로 돌아간 뒤부터 이 병은 여러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유럽의 크리스트교 문화 역시 세계 각지에 파견된 선교사와 그곳 원주민의 접촉을 통해 문화의 제위치 전파가 이루어졌다. 자, 어느 선교사가 가서 원주민에게 기독교 문화를 전파한 거죠. 이주해서 거기다가 전파시켰어요. 제위치 전파. 전파의 의미와 신뢰. 이처럼 문화는 대개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이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되기 마련인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이 압축되면서 전 세계 각지의 문화를 클릭 한 번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획기적인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차원의 공간 혁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문화도 새로운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문화 전파의 양상. 이 글을 보면 문화 전파가 뭔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지역, 전염 팽창 전파, 계층 팽창 전파, 제위치 전파라고 나눠서 설명을 했죠. 구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 문화 전파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글의 구조는 이렇게 됐고요. 새로 나온 어휘 선생님 읽을 테니까 따라 읽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인플루엔자, 유행성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일어나는 감기를 말함. 사스,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인접하다, 이웃하여 있다, 혹은 옆에 닿아 있다. 전래되다,
예로부터 혹은 외국으로부터 전해오다. 문제 풀어봅니다. 1, 2, 3번. 하윤아 1번 뭐니? 하고 있는 하윤이. 일번 뭐야? 어? 3번 맞습니까? 뭐가 틀린 거죠? 3번이 뭐가 틀린 거죠? 기저귀 먼저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선행을 응? 기저귀 그쵸. 윗상층으로부터 하층으로 내려간 거죠. 하층으로부터 상층이 아니고. 2번은 뭐니? 맞습니까? 자, 계속 얘기가 나왔죠. 3번은 뭐니? 응?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문화와 문화 전파. 문화란 문명이나 교양을 뜻하기도 하고 삶의 방식, 즉 생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문화는 한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에는 사회 제도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의식주, 풍습 등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것을 문화 변동이라고 합니다. 밑줄.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내적 외적- 요인 동그라미, 외적 요인 동그라미. 외적 요인으로는 문화 전파가 있습니다. 음. 문화 전파는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베트남 사람들이 쌀국수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쌀국수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흔히 즐기는 음식이 된 것이 그 예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냥 개념 정도는 머릿속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 부조화 이론. 사회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중요한 심리 실험이라며 스탠퍼드 대학 학생들을 모집한 뒤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험을 마친 학생들에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 실험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부탁을 받은 학생들 중 한 그룹은 $20씩, 다른 한 그룹은 $1씩 보상을 받게 되었다. 얼른 생각해보면 $20를 받은 학생들이 실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것 같지만 실험이 재미있었고 과학적인 의미도 클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예상과 달리 $1를 받은 학생들이었다. 페스팅거 실험의 결과.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페스팅거는 그 까닭을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했다. 자, 인지 부조화 이론. 인지 부조화 이론은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 간의 불일치 혹은 부조화 상태가 발생하면 심리적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게 된다는 이론이다. 자, 말이 어렵습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 간의 불일치 혹은 부조화 상태가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게 된다. 나는 A라는 생각을 했는데 B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거야. B로 바꾸든 A로 바꾸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근데 맛있지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난 맛이 없는데. 그럼 맛있는 건가? 아니 맛이 없는 건가? 이게 불편해진다는 거죠. 명문인 스탠퍼드대 학생으로서 단돈 $1를 받고 지루하기만 한 실험이 재미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겪은 학생들은 실험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다고 믿는 쪽을 택했으며
결국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자, 이런 때 인지 부조화 이론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때 생기냐면 내가 어떤 옷을 샀어요. 살 때는 왜 샀죠? 잘 샀다고 생각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너 옷이 왜 그래? 그러면 이게 안 좋으면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거울 딱 봐더니 그치 좋잖아. 내 마음속에도 안 좋다는 마음이 들지만 안 좋다고 그러면 내 마음 불편해질까봐 이게 좋지 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좋다는 얘기보다 안 좋다는 얘기보다는 좋다는 얘기 나오면 그치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판단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지. 계속.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어떻게든 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믿으려 애쓰거나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한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도 잘못 선택했다는 걸 알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잘한 거야,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론보다 부조리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 인지 부조화 이론. 의미. 그렇다면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 중 무엇을 바꿀까? 보통은 태도를 바꾼다. 태도 동그라미. 왜냐하면 행동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 바꾸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옷을 샀는데 옷을 물릴 수 없다면 이 옷은 예쁜 옷이라고 내가 태도를 바꾸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태도에 맞게 행동을 바꾸거나 부조화를 견디면서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도를 바꾼다. 인지 부조화 이론의 사례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소 줏대없어 보이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처지, 그리고 상황에 맞게 태도를 고치며 살아간다. 자, 새로 나온 어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 신념, 굳게 믿는 마음, 합리적,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또는 그런 것, 부조리, 이치에 받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수월하다,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아 하기가 쉽다. 말이나 태도 따위가 늘 가지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자, 인지 부조화 이론이 일어나는 거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그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물건 샀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내 친구도 똑같은 걸 샀어. 야 이거 좋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잘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내가 산 물건이 광고에 나오면 줘봐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봅니다. 승원이 다 풀었니? 1번 뭐니 승원아? 3번 맞습니까? 2번 뭐니? 3번 맞습니까? 질문 있는 사람? 틀렸으면 질문해야 돼요. 인지 부조화와 그 해결 사례. 인지 부조화 이론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기존 생각이나 느낌을 바꾸는 일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어떤 학생이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두고 고민한다고 해봅시다. 이 학생은 온라인 게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어도 게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긴장되고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이때 행동과 태도 사이의 부조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대개 게임을 끊는 행동을 선택하기보다는 게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돼. 밑줄 태도죠, 이 태도. 이 정도쯤은 남들도 해. 등의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나요? 핸드폰 맨날 보고 있으면 엄마가 핸드폰 쓰지 말라니까? 아니, 남들도 다 한다니까. 나 조금밖에 안 해. 공부에 지장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아, 엄마 핸드폰 쓰면 안 되겠지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괴로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쓰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 37쪽까지 오늘 배운 거, 이야, 어느새 다 풀었어. 문제 다 푼 사람들은, 이야, 이 사람들 엄청 빨리 풀. 왜 M이에요? 민성원이어서요? 감사합니다. 37쪽까지 문제 다 풀고 아웃하면 됩니다.